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중앙일보 전주필 문창극 총리 지명자의 과거 발언 논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 편중 인사를 한다. 둘째, 특정 직업 편중 중심의 인사를 한다. 세 번째, 경력이 편중되어 있다. 네 번째, 이념적 편향이 있다는 겁니다. 지역 편중이라는 건 잘 알다시피 부산 경남 중심의 인사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걸 두고 능력 위주로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지역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확인되었지만은 능력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드러난 것은 결국 지역 편중인 겁니다. 능력도 없는데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직업이 편중되어 있는 겁니다. 검찰, 판사, 이렇게 법조 출신, 특히 검찰 출신을 우대했고 주요 직책에 발탁을 했습니다. 총리만 해도 김용준, 정홍원, 안대희 이런 분을 청거를 했었는데 두 사람은 검사 출신, 한 사람은 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관료 출신들을 대거 고위직에 임명을 했고 이제 와서는 관피하다 해서 관료들이 문제점,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상황으로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 편중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대통령의 아버지, 어머니와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김기춘 실장은 박정희 기념재단의 이사장이고 아버지와 그리고 정수장학회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김기춘 실장을 대표로 하는 이런 특정 경력,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아버지 유신 정권과의 관련 인사를 중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엔 이념 편향, 가치관 왜곡이 심한 인사들을 임명을 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윤창중, 이번에 윤디언 YTN 전 보도국장을 홍보수석으로 임명한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사정책을 바로 잡으려면 이 4가지를 다 바꿔야 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결격 사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가지 문제가 나오면은 그런 문제 있는 인사만 피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 다른 인사의 다른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골라서는 안 되는데 가령 지역 편중을 탈피한다고 해서 세계관이 삐뚤어진 사람을 고르면 안 되는 겁니다. 지역 편중도 탈피하고 세계관도 바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골라야 하는 겁니다. 안대희 총리 후보 낙마라는 치명상을 당했는데도 문창극 후보를 이번에 고른 것은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4가지 인사정책을 다 바꿀 생각이 없다. 박근혜 자신의 고유한 문제 있는 그 인사 방침을 안 바꾸고 그대로 가겠다. 이런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인사 정책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겠다. 그렇다면 앞으로 있는 인사 끊임없이 큰 사고가 날 거다. 우리는 이걸 충분히 미리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문창극 후보 발탁이 부산 경남의 지역 편중을 탈피하겠다. 요 한 가지만 생각하고 미처 다른 문제, 비상식적이고 편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인물이다. 이런 거를 모른 채 발탁했다고 한다면은 이건 국정 운영에 아마추어라는 걸 노출한 겁니다. 아니면 그런 줄 알고도 그냥 발탁을 했다면은 이거는 너무 안일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인사의 4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이 4가지를 다 갖고 있는 인물, 말하자면 박근혜 인사 정책의 문제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우선 부산 경남 PK 출신입니다. 거제에서 났습니다. 지역 편중 인사죠.
그 사실을 합격한 뒤에 정수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름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정권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72년에는 법무부 과장으로서 유신 헌법 작성에 참여를 합니다. 유신 체제에 이제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유신 체제가 들어섰을 때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비서관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김기춘 실장 그 자신이 유신 체제의 일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에 들어가서 대검수사국장을 했습니다. 유영수 여사 피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문세강 사건을 담당을 했습니다. 특정 경력 인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발탁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김기춘 실장 역시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나중에 국회에 진출을 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고 탄핵 심판에서 검사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복국집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끝나고 나서 부산 지역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관건 개입 선거를 해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집권 세력을 도와주라고 독려를 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김기춘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 인사 문제의 절정이자 상징입니다. 나머지 인사들은 이런 김기춘 실장과 얼마나 유사한가 덜 유사한가의 차이지 제2, 제3의 김기춘 실장 같은 인물을 많이 발탁을 했습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상형의 공직자로 김기춘 실장을 상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 다음 문창국 총리 후보자의 세계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당 정치인 혐오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관해서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숨지기 일주일 전 사경을 헤매고 있을 바로 그 시점입니다. 비자금 조성과 재산 해외 도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는데 이런 의혹들을 그대로 덮어두기로 할 건가 깨끗한 마무리 아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숨진 뒤에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생을 마감해야 되겠나. 자연인으로서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공인으로서 그의 행동은 적절치 못했다. 그 점이 그의 장례 절차나 사후 문제에도 반영돼야 된다 해서 사실상 국민장을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의 보수주의 정치 이념에 근거해서 야당 정치인을 인정 혐오 수준의 적대감을 갖고 있다는 걸 드러낸 겁니다. 이런 인물이 어떻게 정부의 2인자, 정부의 얼굴이자 상징으로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을 정부의 얼굴로 내세운다는 건 야당과 전쟁하겠다, 야당과 대화 포기하고 여야 대결로 밤을 지새겠다, 이런 뜻을 표시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전체주의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문창국 후보는 무료급식을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문제, 버스 무상이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으면 자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그 복지 확대는 보수 정부가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든 지금 여야 없이 기본적인 그 사회 안전망을 갖추자. 이건 이미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시장 자유주의자 중에서도 아주 극단에 해당합니다. 하이에크 같은 신자유주의 원조 학자조차 수용하지 않을 그런 주장입니다. 말하자면 시장 속에서 경쟁력이 없는 사람, 자립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다 도태돼야 된다. 자립하도록 무한히 서로 경쟁시키고 거기서 살아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극단적인
주장을 담고 있는 위험한 논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 확대를 약속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비록 그걸 지금 다 실천하지 못하고 약속을 많이 번복했지만은 복지를 더 확대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데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기조하고도 충돌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 반공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4.3 항쟁을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분단은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한 거라고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분은 한국 보수가 갖고 있는 그런 공통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의 한 극단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이북 출신, 보수 기독교, 반공주의, 영남 출신, 그리고 미국 친미주의자라 그럴까? 미국을 너무 좋아하는 거고요. 영어도 좋아하는 겁니다. 윤치호 같은 친일파에 대해서도 윤치호가 기독교인이었다. 그리고 영어를 아주 잘했다. 이걸 가지고 대단히 훌륭한 인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기독교 이런 그 기독교 반공주의자 이 면모 그 중에서도 어떤 극단적인 면모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분은 사회적 소수파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견해를 자기 소신으로 표출을 하는 겁니다. 우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일본이 사과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건 한일 협정으로 인해서 이미 포괄적 배상을 다 받았고 그 이후에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 자체 내용만 보면은 틀린 거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위안부 문제가 불거졌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일본에 비해서 떳떳한 나라가 됐다. 그래서 일본에다가 배상 요구를 안 하겠다. 우리 정부가 위안부들에게 지원해 줄 만한 거 지원을 해주고 사과도 않고 우리 당당하게 나가겠다 그랬습니다. 그 배경에는 물론 한일 협정으로 청구권이 다 소멸됐다는 그런 걸 전제로 한 겁니다.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갔다. 거기다 대고 뭐 돈 더 달라. 사과하라. 째째하게 이런 거 요구하지 말고 우리가 대포 있게 문제를 풀어나갔다. 언론에서도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후보가 이 발언한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에 상황 변화가 생겨서 전쟁성 노예에 대한 경각심, 분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국제 여론화되면서 정부가 이 문제를 일본의 기존 정부 그 위에 정부가 이제 교체되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 정부 입장과 달리 일본에 대해서 사과하고 배상하고 이런 걸 요구하게 되었고 이후 정부는 그런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 후보는 당초대로 한 그 김영삼 대통령의 방식이 옳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수 견해가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입니다. 신촌에서 게이 퍼레이드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거냐. 홀딱 벗고서 좋으면 집에 가서 혼자 하면 되지. 그게 무슨 옳은 삶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한국 사회에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는 건 뭐 존중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소신이기 때문이죠. 민주주의는 이런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고 이견을 관영하는 사회입니다. 그분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소수견해 그리고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그런 말하자면 소수파의 견해를 갖고 있다는 걸 표현한다는 건 언론인으로서 아니면 뭐 종교인으로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총리로서 그런 입장을 견지할지 그런 정책을 갖고 있을지 소신을 갖고 있는 총리를 시민들이 인정할지 말지 그건 물론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가 간과 국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문창극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 민족들이 게으르고 자립심 없는 DNA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일제로 하여금 식민지 지배를 하게 해서 고난을 줬고 또 남북 분단도 하느님이 분단시켜가지고 만약에 독립을 완벽하게 했으면은 공산화될 수가 있었는데 하느님이 분단을 시켰다 이런 그 주장을 했습니다. 뭐 이런 생각, 이런 견해 얼마든지 개인 소신으로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보수적인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직 언론인으로서 아니면 종교인으로서 내 역사 인식은 이렇다. 내 한국 사람들의 과거의 문제점을 난 이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의견에 대해서 존중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견해가 보수들이 중시하는 국가 간 국가 정체성과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보수주의 국가관은 뭐냐면은 한국은 자랑스러운 민족,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승리를 향해서 행진해온 민족이다. 그래서 애국주의 관점,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수들이 갖고 있는 국가 간 국가 정체성의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국가관이나 국가 정체성이라는 것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 각자가 국가가 어떠해야 될지, 국가는 어떤 성격인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각자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수 세력들은 그건 이미 정해져 있다. 국가 간 국가 정체성은 애국주의, 국가주의, 국가를 위해서 한단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사고에 근거해서 국가관을 가진 사람, 국가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제대로 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공직을 맡아야 된다. 이런 보수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런 역사 인식을 보면은 그런 보수의 관점하고는 다릅니다. 그걸 오히려 부정하고 그것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보수 정권의 성격과는 매우 다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수없이 국가관이 올바라야 된다. 국가 정체성이 바로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근데 자기의 발언, 자기의 이 생각과 충돌하는 전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발탁을 한 겁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자기 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총리의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27일 총리가 법, 질서, 공직개혁, 사회안전 등 소신을 갖고 국정 운영을 하도록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리에게 상당한 권한을 줘서 개혁을 주도하고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을 넘겨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6월 2일에는 총리는 국가 개혁의 적임자로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분을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 후보가 대통령이 찾겠다고 한 그 인물에 적합한 인물이냐 이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문 후보는 책임 총리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책임 총리를 부정한 것입니다. 총리 인선의 첫 번째 요건을 그 후보인 당사자가 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리 후보의 발언을 통해서 본 역사인식, 사회인식 이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이건 부적격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총리의 덕목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총리라면 최소한의 상식적 판단, 합리적 사고, 평균적인 사회인식, 역사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완전 관료의 수장이기도 하고 전 국민이 생각하는 최고위 공직자의 상징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리는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총리
후보 그 자신의 극단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로 이미 벌써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유발하는 총리 적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부여한 총리에 맡겨진 역할, 책임 총리도 부정했습니다. 이것과도 충돌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국정개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금 관피와 척결이 주요 과제인데 이런 개혁을 할 수 있는 이미지, 개혁을 위해서 정부 조직을 동원하고 자원을 총동원해야 되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이런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지휘를 하기 어려울 거고 정통성을 갖기도 어렵고 시민의 지지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정치적 관점에서도 부적격합니다. 이분의 발언은 개인의 소신으로 존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인 종교인으로서 자유롭게 자기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문 후보를 옹호하면서 민주주의 사회에 소신 있게 과거에 또 언론이었으니까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거를 문제 삼느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총리 후보가 실제 자신의 생각과 그게 다른 건데 오해였다고 해명을 해서 풀든지 아니면은 생각을 이제 바꿨다고 하든지 어쨌든 뭔가 해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치권이 아니면 시민들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 총리 후보 개인의 신념과 양심을 지키느냐 아니냐와는 다른 정치적 맥락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 문제고 정치적 의제이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주장을 하고 논쟁적 견해를 가진 총리가 필요한가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따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 총리가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의 재기에 도움이 될 것인지 정치적 판단이 개입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이 총리가 되면 이 사회가 기반하고 있는 정통성이 붕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국정 기반 당연히 훼손됩니다. 박근혜 정부 권위는 균열이 됩니다. 당연히 정권의 이미지도 많이 깎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로 임명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불이익을 계속 감수하면서 갈 만한 그런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이분을 총리로 대통령이 기용하려고 했겠습니까? 정권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고 지지율을 제고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고 국정 운영의 능력을 발휘를 했으면 하는 것일 텐데 그것을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면은 이건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카드라는 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담스러운 이 문창극 총리 지명자를 사퇴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이익에 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기 이익에 맞는 선택을 할지 이익에 반하는 선택을 할지 우리 모두 지켜보기로 합시다. 그러면은 문 총리 후보 이 한 사람만 또 사퇴시키면 박근혜 정부의 인사의 문제점이 다 해소되느냐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위에 박근혜 대통령 옆에 김기춘 대통령 실장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으면은 인사정책 바뀐다고 보기 사실 어렵습니다. 문창극 후보를 사퇴시키는 걸로 해결되지도 않고 김기춘 실장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김기춘 실장을 바꾸는 것만으로 또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지 않고 문창극 지명자를 사퇴시키고 김기춘 실장도 물러나게 한다면은 그거는 위장이다. 말하자면 박근혜 정권의 문제점은 그대로 놔둔 채 그 본질은 그대로 놔둔 채 그걸 감추고 정상인 듯이 이 포장을 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지금 야당은 김기춘 실장이 사퇴해야 한다 하고 여당은 그걸 반대하고 있는데 이건 오히려 거꾸로 돼야 됩니다. 여당이 지금 나서서 김기춘 실장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김기춘 실장이 청와대에 그렇게 있음으로써 인사정책 실패를 상징하는 인물인데 매일매일 TV에 나옴으로써 매일매일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선전하는 게 됩니다. 빨리 이렇게 물러나게 해서 정부의 그 잘못된 점이 감춰지도록 하는 게 여당의 이익이 되면 여당이 빨리 김기춘 실장을 물러나게 해야 됩니다. 반대로 야당은 순전히 정치적 관점, 정치적 이해득실의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김기춘 실장 빨리 물러나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기춘 실장 물러나고 대통령 안 바뀌면은 그건 위장한 건데 그렇게 해서 마치 정부가 잘 굴러가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그 인사정책이 바로 잡힌 것처럼 그렇게 착취 현상을 주는 그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텐데 실장만 물러나라고 이렇게 하면은 야당에게도 이건 득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야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야당이 더 박근혜 정권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대근이었습니다.